한 위대한 물리학자가 세상을 떠난 뒤 텅 빈 칼텍 연구실 칠판에는 지워지지 않은 문장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방정식도 대단한 공식도 아니었죠. 딱 한 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리처드 파인만이 평생 자신을 쫓아다닌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도 아니었고 우주의 시작인 빅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네, 여러분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이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여러분 내면에서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진짜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참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이것이 뇌 과학을 넘어 물리학 전체를 통째로 뒤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우주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졌었죠.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우주 밖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어쩌면 저희 채널에서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저 먼 우주를 보는 망원경 대신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볼 거니까요. 자,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2월의 어느 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흔히 칼텍이라 부르는 곳의 한 연구실입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고 안에는 아무도 없지만 칠판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암과의 길고 긴 싸움을 끝내 내려놓고 세상을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날이었죠. 그의 학생들과 동료들이 유품을 정리하러 방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칠판에서 파인만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필체가 고스란히 담긴 문장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건 복잡한 수학 방정식도 아니었고 대단한 물리 공식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줄 짧은 문장이었죠.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 문장 주변으로는 하다만 계산들과 대충 그린 다이어그램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만 유독 그 한 문장만큼은 마치 일부러 그렇게 남겨둔 것처럼 다른 것들과 뚝 떨어져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처럼 말이죠. 이후 몇 년 동안 이 문장은 수천 번이나 인용되었고 수많은 공과대학의 벽에 걸렸으며 수많은 물리학자의 사무실에 액자로 만들어져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빈 연구실에 있던 그 순간에는 파인만이 정확히 무엇을 두고 그런 말을 썼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파인만은 도대체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 글을 쓴 걸까요? 어떤 복잡한 전기 회로였을까요? 풀리지 않는 방정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였을까요? 이 이야기의 진짜 무게를 느끼려면 우리는 6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과학계는 의식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저절로 풀릴 문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저 뇌를 아주 잘 이해하고 뇌세포인 뉴런들의 지도를 완벽하게 그리고 그들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만 해독해내면 정답이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맞추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엉뚱한 곳을 보고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세월이 흐르면서 과학기술은 정말이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뇌가 작동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스캐너가 발명되었고 수백만 개의 뉴런이 번쩍이며 활동하는 모습이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기억을 만들어내는 화학적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지도처럼 그려냈고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작동하는 신경회로 두려움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들을 모두 찾아냈죠. 새로운 발견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가 이제 곧 풀릴 거라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정작 우리가 느끼는 그 생생한 경험 자체에 대해서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설명해 볼게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토닥이며 나지막이 불러주던 자장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학은 그 멜로디의 정확한 음파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고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귓속 고막을 어떻게 은은하게 진동시키는지 정밀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그 소리를 들을 때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어떤 화학 물질이 분비되는지도 화면에 띄워줄 수 있죠. 하지만 그 어떤 정밀한 측정 결과도 왜 그 자장가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따뜻해지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연히 똑같은 멜로디를 들었을 때 왜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지도 설명할 수 없죠. 주파수를 아는 것과 그 따뜻함을 내면으로 느끼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요. 뇌 전체를 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정 뇌세포가 언제 켜지는지, 어떤 화학 물질을 뿜어내는지 다 알 수 있지만 우리 동네 민수가 새빨간 사과를 보았을 때 왜 민수의 머릿속에 그 불타는 생생한 느낌이 떠오르는지는 그 어떤 논문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다쳐서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이 왜 단순한 전기 신호의 전달로 끝나지 않고 진짜로 아프고 괴로운 감각으로 변하는지도 설명할 수 없지요. 과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호주의 젊은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쉬운 문제들이 있다.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어떤 부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회로가 무엇을 켜고 끄는지에 대한 것들이다. 이런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풀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 왜 이 모든 기계적인 과정들이 아무런 느낌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대신에 무언가를 생생하게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으로 바뀌는 걸까? 차머스가 이 질문을 던진 지 벌써 30년이 흘렀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아직 여기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빨간 사과를 생각해 볼까요? 과학은 사과의 붉은색이 특정한 빛의 파장이고 그 파장이 우리 눈에 들어와 신호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물리 방정식도 여러분의 눈앞에 쨍하게 펼쳐지는 그 선명한 붉은색의 느낌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죠. 척수를 타고 찌릿하게 올라가는 신호의 이동 경로는 과학이 훤히 꿰뚫고 있지만 그 신호가 왜 진짜로 눈물이 쏙 빠지게 아픈 현실의 고통으로 둔갑하는지 알려주는 기계장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오늘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첫 번째 계단이 바로 오늘 여정의 출발점이고 앞으로 우리는 파인만이 남긴 그 한 문장이 왜 소름 끼치도록 이 주제와 맞아떨어지는지 그 끝까지 함께 걸어갈 겁니다. 조금만 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 답은 영상 후반부에 아주 뜻밖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지독한지 보여주는 유명한 사고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차머스가 즐겨 들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과 겉모습도 행동도 말투도 심지어 뇌 속 신경 활동까지 여러분과 100% 똑같은 어떤 존재를 상상해 보세요. 이 존재는 뜨거운 것에 손을 대면 악해 하고 소리치고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을 흘리고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과 조금도 다르지 않죠.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안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은 텅 빈 집처럼 안에서 아무도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런 상상 속의 존재를 철학적 좀비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그런 좀비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도대체 여러분과 그 좀비를 가르는 그 차이, 그러니까 안에서 무언가를 느낀다는 그 사실은 이 우주 어디에 적혀 있는 걸까요? 그 어떤 뇌 스캐너도, 그 어떤 물리 방정식도 여러분과 좀비를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깊은 수렁 앞에 서 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사실 파인만은 완전히 다른 각도이긴 했지만 이런 종류의 뼈 때리는 질문들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동안 학생들을 안심시키면서도 동시에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고백을 자주 했죠. 아무도 양자역학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건 그가 몰라서 하는 항복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파인만의 가장 위대한 강점이었죠. 그는 인간의 지식이 어디서 끝나고 진짜 미스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양자역학의 수학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작동했고 계산 결과는 실험과 소름 돋게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식 너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었죠. 우리가 지난번 우주 영상에서 이 부분을 잠깐 다뤘었죠. 여러분이 관찰하지 않는 동안 아주 작은 입자는 가능한 모든 경로를 동시에 이동합니다. 마치 동전을 공중에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같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딱 쳐다보는 바로 그 순간 오직 단 하나의 결과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스르륵 사라져 버립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단 하나의 현실로 굳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아직까지 아무도 답하지 못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붕괴가 일어나는 걸까요? 수학으로는 그 결과를 기가 막히게 계산해낼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아주 점잖게 측정 문제라고 부르는데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 하나를 두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진영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개의 거대한 미스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엄청난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이 단순한 계산기처럼 작동하는 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의식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그 깊고 깊은 곳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 거라면요? 이 생각이 왜 뇌과학은 물론이고 물리학의 뿌리까지 통째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자 붕괴는 여러분의 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입자, 밤하늘의 모든 별, 저 멀리 아스라이 빛나는 모든 은하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만약 그 붕괴라는 현상이 우리의 의식과 진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의식은 더 이상 두개골 안에 숨겨진 특별하고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는, 우주가 작동하는 아주 근본적인 구성 요소로 격상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물리학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관찰하는 존재인 우리는 더 이상 방정식 밖에 서서 구경만 하는 중립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우주 방정식의 아주 핵심적인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두 가지 미스터리가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습니다. 양자 붕괴가 일어나는 찰나의 순간이 어쩌면 생생한 의식적 경험이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아찔할 만큼 대담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매혹적인 아이디어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과학적 정직함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다른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조용히 버려진 아이디어까지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의 태도니까요. 파인만이라면 분명 그렇게 했을 겁니다. 처음에 몇몇 연구자들은 훨씬 더 단순한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뇌가 만들어내는 전자기장이었죠. 뇌세포들이 활성화될 때마다 아주 미세한 전기적, 자기적 파동이 생겨나는데 이건 심지어 두개골 밖으로까지 은은하게 퍼져나와서 기계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뇌파 검사를 받을 때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의식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뇌세포의 파편들이 아니라 뇌 전체에 동시에 퍼져 있는 이 하나의 통합된 전자기장일지도 몰라. 영국의 물리학자 조니오 맥패든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밀어붙였죠. 파편처럼 흩어진 정보가 하나의 장 안에서 통합되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하나의 통일된 의식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제법 그럴싸하죠. 하지만 이 그럴싸한 아이디어는 곧바로 커다란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자석도 전자기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듣는 라디오도 전자기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냉장고에 붙은 자석이나 라디오가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골똘히 생각한다고 믿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뇌의 전자기장만 특별하게 의식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질문에 아무도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고 결국 많은 연구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조용히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소수의 학자들이 이 이론을 붙들고 연구하고 있긴 하지만 주류에서는 한 발 물러난 상태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방향을 틀어 훨씬 더 구체적인 곳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 세포 안에 숨겨진 아주 미세한 구조물들이었죠. 사실 리처드 파인만은 이 특별한 이론에 대해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그가 세상을 떠나고 몇 년 뒤에야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 들려드리는 이 모든 이야기는 파인만이 남긴 위대한 유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연의 신비 앞에서는 한없이 솔직해야 한다는 용기, 그리고 아무리 기상천외한 가능성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그 태도 말입니다. 세포 안에 있는 이 구조물의 이름은 미세소관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미세소관이 그저 세포의 모양을 유지해주는 뼈대 같은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마치 집을 지탱하는 기둥처럼요. 그런데 뇌세포 안에서는 이 미세소관들이 기가 막히게 조직적인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화음을 맞추며 연주하는 것처럼 말이죠. 파인만이 틈날 때마다 신나게 두드리던 봉고 연주를 기억하시나요? 완벽한 리듬에 딱 맞아 떨어질 때의 그 짜릿한 쾌감 말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와 마취과 의사인 스튜어트 하메로프는 바로 이런 완벽한 리듬과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로저 펠로즈가 어떤 사람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는 스티븐 호킹과 함께 블랙홀 이론을 연구했고 2020년에는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은 살아있는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식이라는 문제에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해주죠. 이 두 사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뇌 속에 있는 수백만 개의 이 미세 소관들이 엄청난 협동을 통해 동시에 진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마치 한 명의 지휘자가 수백 개의 악기를 동시에 조율하는 것처럼요. 이 진동들은 양자 역학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쿵짝을 맞추다가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전부 다 함께 와르르 붕괴해버리죠.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던 상태가 뚜렷한 현실로 확정되는 겁니다. 이 두 연구자의 주장에 따르면 바로 그 모두가 붕괴하는 찰나의 순간에 아주 작은 의식의 경험이 반짝하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이론을 조금 어려운 말로 조화 객관 환원 이론, 영어로는 OK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 뇌 전체가 수조 개의 작은 악기를 동시에 연주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이고 그들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하나의 웅장한 화음을 딱 만들어낼 때마다 아주 작은 의식의 조각이 반짝하고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이런 양자 붕괴는 1초에 무려 40번이나 일어날 수 있고 각각의 붕괴가 만들어낸 찰나의 지금들이 서로 꼬리를 물고 연결되면서 우리가 느끼는 저 매끄럽고 연속적인 의식의 흐름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들으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이론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고 그 약점을 파고들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진실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파인만의 길에서는 늘 솔직해야 하니까 여기서 이 아이디어가 가진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하나 고백해야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아주 뜨겁고 축축하고 엄청나게 시끄러운 곳입니다. 반면에 양자 역학적 현상들은 너무나도 예민하고 연약하지요. 밖에서 아주 미세한 간섭만 들어와도 여러분이 눈을 한번 깜빡이기도 전인 10억 분의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양자 상태는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결어근남, 영어로는 디코히런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MIT의 물리학자 맥스 태그마크라는 사람은 아주 꼼꼼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뇌 안에서 미세 소관의 양자 상태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요. 그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의식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무려 수십억 배나 짧은 눈 깜짝할 새에 그 상태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였죠.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이 계산을 근거로 뇌가 너무 복잡하고 요란해서 그렇게 깨지기 쉬운 양자적 동기화를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론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무겁게 놓여 있죠. 물론 펠로즈와 하메로프 진영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세소관 안에서 예상보다 훨씬 오래 양자적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완전히 죽었다고 여겨졌던 이 이론이 다시 꿈틀대고 있거든요. 아직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령 이 논쟁에서 펠로즈가 이긴다고 해도 사실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뇌 안에서 양자 효과가 진짜로 일어난다고 쳐도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도 결국엔 물리학이고 결국엔 수학 방정식이거든요. 어떤 현상이 양자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왜 우리에게 생생한 느낌으로 다가오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미스터리의 무대를 고전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으로 옮겨 놓았을 뿐이지요. 우리는 결국 똑같은 거대한 벽에 다시 부딪힌 겁니다. 들어가는 문만 달랐을 뿐이지요. 파인만이라면 이런 딜레마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예쁜 이론을 살리려고 억지로 현실을 비틀어 끼워 맞추는 짓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파인만에게는 아무리 우아하고 멋진 아이디어라도 실제 실험 결과와 어긋난다면 그건 그냥 틀린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론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부딪힌 이 벽을 좀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파인만이 평소에 즐겨 하던 방식대로 재미있는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참 상상해 보세요. 민수가 아주 탐스러운 빨간 사과를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수가 사과를 보는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녹화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기계를 하나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정보를 컴퓨터에 고스란히 저장한 다음 다른 사람의 뇌나 아주 정교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그대로 재생합니다. 패턴은 완전히 100%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스템도 민수처럼 빨간 사과를 보는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될까요? 처음엔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패턴이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당연히 똑같은 경험을 하겠지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반전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녹화본을 거꾸로 뒤집어서 재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신호들을 마구 뒤섞어서 무작위 순서로 재생한다면요. 아마 10중 8구 그 시스템은 아무런 의식적 경험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요? 녹화본 안에 있는 각각의 신호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들어있고 모든 구성 요소도 다 존재하는데 말이죠. 바뀐 것은 오직 그 신호들 사이의 관계, 즉 구조뿐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의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성 요소가 다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특정한 구조에 달려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구조일까요? 잠시 멈춰서 방금 스스로에게 던진 이 질문을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치는 모든 미스터리의 심장부나 다름없으니까요. 자, 이제 상상력을 한 단계 더 극한으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훨씬 더 기괴한 버전의 실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의 뇌 안에 있는 모든 정보, 즉 모든 입자의 위치와 상태를 아주 거대하고 두꺼운 책에 빠짐없이 글로 적어 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그 책은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당장 말도 안 된다며 아니요 하고 외치고 싶을 겁니다. 맞아요. 그 책은 그저 종이 위에 묻은 잉크 자국일 뿐이죠. 그 책 안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과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의식이 존재하려면 단순히 정보만 있어서는 안 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 두 가지 사고 실험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똑같은 진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이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최근 신경과학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받는 이론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신경과학자 줄리오 토노니가 제안한 통합정보 이론이라는 건데요. 그는 의식의 핵심이 바로 정보가 얼마나 촘촘하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봤습니다. 부분들이 그저 나란히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뗄 수 없이 얽혀서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훨씬 커질 때 바로 거기서 의식이 피어난다는 거죠. 놀랍게도 2023년 이 이론과 또 다른 경쟁 이론을 정면으로 맞붙여 실험으로 판가름 내려는 대규모 협동 연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승부는 아직 깔끔하게 나지 않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의식은 철학자들만의 놀이터가 아니라 진짜 실험실에서 다뤄지는 엄연한 과학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방향을 확 틀어서 시간 그 자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뇌가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쉬고 있을 때조차
뇌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마구 집어삼키며 매 순간 수백만 개의 과정들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쏟아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비가역성, 즉 한번 일어나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성질은 그저 뇌가 일하다 보니 생기는 사소한 부작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의식의 진짜 본질일 수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은 경험하는 즉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곧바로 다음 순간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똑같은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지요. 이건 여러분도 매일 일상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는 알 수 없죠. 물리학에서도 이렇게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시간의 방향성을 아주 중요하게 연구하는데요. 이걸 바로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모든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척도죠. 식탁에서 떨어져 산산조각 난 찻잔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스스로 스멀스멀 기어와서 다시 멀쩡한 찻잔으로 찰싹 달라붙는 일은 이 우주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건 물리학의 근본 방정식들은 대부분 시간을 앞으로 돌리든 뒤로 돌리든 똑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현실에서는 시간이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를까요? 그리고 왜 우리의 의식도 언제나 과거에서 미래로만 앞으로만 흘러갈까요? 어쩌면 우리의 의식도 바로 이 엔트로피와 똑같은 현상의 일부일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경험하는 매 순간의 의식이 물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흐름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 우주의 시간 구조와 아주 깊고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곧 의식이라는 것을 그것을 만들어낸 물리적인 과정과 떼어놓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는 엄청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의식은 이 뇌에서 저 뇌로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컴퓨터 파일 같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의식은 그것이 일어나는 바로 그 찰나의 시간과 완벽하게 묶여있는 우주에서 단 한 번밖에 일어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은 저녁 노을이 두 번 다시 펼쳐지지 않듯이 우리의 의식적인 순간도 결코 완벽하게 복제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은 요즘 부쩍 유행하는 디지털 불멸의 꿈, 즉 우리의 마음을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영원히 살겠다는 그 멋진 상상에 커다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아마 미래의 컴퓨터는 여러분의 행동 방식, 여러분의 모든 기억, 심지어 여러분 특유의 말투와 농담까지 기가 막히게 똑같이 복사해낼 수는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보면 소름이 돋을 만큼 여러분과 똑 닮았겠죠. 하지만 의식이 이토록 되돌릴 수 없는 물리적 과정과 때려야 뗄 수 없이 얽혀 있다면 컴퓨터에 복사된 건 그저 껍데기뿐인 메아리일 뿐 진짜 여러분의 본질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오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위안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이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복제 불가능한 기적이라는 뜻이니까요. 이런 가능성은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흔히 품는 생각들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미래의 기계가 우리 인간의 행동을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흉내낼 수는 있겠죠. 요즘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는 그 똑똑한 인공지능들처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가 우리처럼 이 세상을 생생하게 경험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의식을 흉내내는 것과 진짜 의식을 가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찰랑거리는 바다를 찍은 한 장의 사진 속에서 진짜 파도가 출렁이지 않는 것처럼 사진은 그저 겉모습만 반사할 뿐이니까요. 아무리 정교한 파도 사진도 여러분의 발을 적시지는 못합니다. 만약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 앞에는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질문이 하나 남게 됩니다. 만약 의식이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 과정에 달려있는 거라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인간만 의식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토록 오만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의 실제 삶에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한 가지는 오늘 밤 당장 실천해 보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여러분이 무언가를 생생하게 느끼는 그 순간을 딱 붙잡아 보세요. 따뜻한 커피가 목을 넘어가는 그 감각,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속으로 가만히 되뇌어 보는 겁니다.
지금 이걸 느끼고 있는 이 경험 자체가 우주가 아직도 설명하지 못하는 가장 거대한 신비다 하고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무심코 흘려보내던 평범한 순간들을 완전히 다른 무게로 바꿔 놓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인간만이 특별하다는 그 오만한 믿음이 왜 흔들리는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수백 년 동안 우리 인간은 우주의 중심에 스스로를 떡하니 올려놓고 의식이라는 건 인간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특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나올 때마다 그 오만한 믿음은 조금씩 산산조각이 났죠. 척추도 없는 무척추 동물인 문어는 유리병 뚜껑을 스르륵 돌려 열고 그 해결책을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놀라운 건 문어의 뉴런 상당수가 머리가 아니라 8개의 다리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리 하나하나가 스스로 생각한다고도 볼 수 있죠. 까마귀는 나뭇가지로 정교하게 도구를 만들고 몇 단계 앞을 미리 내다보며 계획을 짭니다. 박쥐는 소리의 메아리를 통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입체적인 세상을 그려내고, 상어는, 우리 인간은 평생 가도 직접 느낄 수 없는 미세한 전기장으로 주변을 감지합니다. 이 동물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완전히 다른 세상, 완전히 다른 현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상상력을 조금 더 넓게 펼쳐봅시다. 만약 어떤 시스템이 특정한 수준의 물리적 조직을 갖출 때마다 의식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라면 어쩌면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형태의 의식들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아, 오해하지는 마세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사람처럼 골똘히 고민을 한다거나 모든 물건에 감정이 깃들어 있다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의식이 깨어나기 위해 정확히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는지 우리가 아직 그 비밀을 전부 풀어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의식이라는 건 전등 스위치처럼 켜지거나 꺼지거나 둘 중 하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오히려 오디오 볼륨 다이얼처럼 조금씩 서서히 돌려서 키울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지요. 아주 단순한 시스템은 개미 눈물만큼 희미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은 폭발할 듯이 풍부한 의식을 가지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 인간의 의식은 이 거대한 우주의 스펙트럼 안에서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무지개 속에서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딱 하나의 색깔처럼요. 인간의 의식이 진화의 꼭대기, 가장 위대한 정점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조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연은 우리가 이제 모든 정답을 다 알아냈어 하고 자만할 때마다 항상 뒤통수를 치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 믿었던 우리에게 코페르니쿠스가 그랬고,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라 믿었던 우리에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그랬죠. 그리고 어쩌면 의식이라는 문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과학 역사상 우리가 저지른 가장 뼈아픈 착각은 가장 가깝고 친숙한 현상인 우리 자신의 경험을 이미 다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묻는 것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질문의 차원을 확 높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도대체 이 우주는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길래 무언가를 생생하게 느끼는 경험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를 두개골이라는 작은 뼈 상자 안에 가둬버리지만, 두 번째 질문은 우리를 우주의 가장 깊고 근원적인 구조 속으로 안내해 주니까요. 자, 이제 다시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겪고 있지만 아직 세상 그 누구도 진짜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한 그 미스터리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수백만 광년 떨어진 은하계의 지도는 정밀하게 그릴 수 있으면서 정작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단 1초의 의식이 어디서 오는지조차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과학계에 찾아올 가장 위대한 도약은 더 크고 거대한 망원경을 만드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차가운 물리적 현실이 어떻게 내가 존재한다는 뜨거운 경험으로 바뀌는지를 깨닫는 데서 올지도 모릅니다. 그 발견이 이루어지는 날, 우주와 생명,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뿌리째 뒤집힐 겁니다. 만약 의식이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라면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반짝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테니까요.
그건 더 이상 세포들의 뻔한 생물학적 작용이 아니라 이 거대한 코스모스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가장 경이롭고 웅장한 퍼포먼스가 되는 겁니다. 칼 세이건이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우리는 별의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우주가 스스로를 알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라고요. 어쩌면 의식이란 138억 년을 달려온 이 우주가 마침내 눈을 뜨고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바로 그 창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창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파인만의 길에서는 늘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하죠. 이 놀라운 이론이 아직 100% 완벽하게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실험들이 진행 중이고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불꽃 튀는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며 아직 대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지금의 증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반면 다른 과학자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논쟁을 완전히 끝내버릴 엄청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요. 사실 바로 이런 점이 과학을 미치도록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목숨 걸고 방어하면서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골치 아프고 답이 안 보이는 아이디어들을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리고 기꺼이 틀렸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어쩌면 20년 뒤에 우리는 그때 그 가설은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했어 하며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아이디어가 훨씬 더 거대하고 완벽한 의식 이론으로 가는 역사적인 첫걸음이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지도 모르죠. 어느 쪽이든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미스터리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칼텍 연구실 칠판으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텅 빈 방에 홀로 남아있던 파인만의 마지막 문장 기억하시나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당시의 파인만은 본인이 풀다가 막혀버린 어떤 회로나 계산 혹은 물리학 방정식을 두고 그 말을 썼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의식이라는 주제와 이토록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 그저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어떤 뛰어난 과학자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의식을 단 한 조각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최첨단 연구실에서도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 안에서도 심지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최신 인공지능 모델 안에서도 의식은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인만이 스스로 세운 그 엄격한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의식에 대해 결코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파인만이 칠판에 남긴 그 한 문장의 진짜 무게였는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우주를 향해 던질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위대한 고백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 머나먼 은하의 지도를 완성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를 쪼개어 그 안에 힘을 끄집어냈으며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의 속도를 소수점 아래까지 정밀하게 측정해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작고 소박한 기적,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이 진짜로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며 이 문장들을 이해하는 그 과정을 통해 그 기적을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소리의 파동이 여러분의 귀 속으로 들어가면 뇌는 즉시 윙하고 돌아가며 단어를 인식하고 의미를 해독해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계적인 과정입니다.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기계로 수치도 잴 수 있죠. 하지만 그 너머에는 분명 무언가가 더 있습니다. 이 말들을 듣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그 몸속 안에 진짜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누군가가 정말로 귀를 기울여 이 모든 걸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물리학의 방정식도 당신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종이에 적힌 글씨가 가득한 책이 아닙니다. 차갑게 재생되는 녹음기도 아니고 단순히 정보만 틱틱 처리하는 기계 회로도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그 수많은 정보들이 안에서부터 생생하게 느껴지는 살아 숨쉬는 경이로운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 알고 있는 것 중 가장 기묘하고 가장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비입니다. 어쩌면 의식의 비밀을 푸는 진짜 열쇠는
뇌세포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운 물리학 방정식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 두 세계가 운명처럼 마주치는 바로 그 경계선 어딘가에 조용히 숨어 있겠지요. 다음번에 여러분이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거나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문득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고 느끼는 그 평범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 나눈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무심코 흘려보냈던 그 찰나의 순간이 사실은 우주가 숨겨둔 가장 깊고 심오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흥미진진한 과학적 모험은 저 머나먼 우주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그 의식 안에서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광활한 코스모스 속에서 살아있는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다음에도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와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